청강사대 현본전은 가전체 문학입니다. 가전체는 이규보의 작품이고요. 국선전, 국선생전, 청강사대 현본전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들은 대개가 사물을 은인화시킨 가전체 문학입니다. 위락은 아닌데 사실 이규보가 쓴 것 중에 몇 개는 사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개는 동물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사물을 은인화시킨 겁니다. 뭐 돈이나 죽분이나 아니면 술이나 이런 걸 은인화시킨 건데 이 공방전은 이 청강사 현본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가전체 문학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동물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거북입니다. 거북이. 거북이를 의인화시킨 거죠. 자, 가전체 문학은 다 알다시피 잠깐 써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겁니다. 가전체 문학은 다 알다시피 가짜 전기문입니다. 이 전기문 형식은 평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계를 소개하고 행적을 소개하고 그물의 평가를 내립니다. 갈등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 사물을 대개 의인화시키는 가짜 전기라 말하고 의도가 뭐라고 해야 돼? 교훈성과 경세. 경세는 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랍니다. 가전체 역할은 설화 소설의 중간 단계입니다. 모든 소설이 아니라 의인체의 소설이 있죠. 그죠? 섬전이라고 두꺼비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화사, 꽃 역사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풍자나 혹은 세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창작 소설에 많이 적용됩니다. 설화의 시작은 다 알다시피 의인체 설화가 있어요. 창작 설화가 있어요. 화왕계가 있죠. 그 화왕계를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인물의 소개부터 시작하는데 자, 시작합시다. 거북이는 옛날부터 신령스러운 존재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나중에는 뭐 용봉탕이니 자라탕이니 탕 종류로 쓰기도 하죠. 하지만 거북이는 현명한 존재, 십장생 중에 하나고 현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오래 살기도 하죠. 현부는 거물 현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현부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거북이에요. 그의 손재는 신인이었다. 현무가 전현무 말고요. 현무요. 현무는 알다시피 누구예요? 남방신이죠. 거북입니다. 남방신 현무는 신입니다. 사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인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현무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거북이는 전설상에서 혹은 도교적인 내용 속에서 신선사상 중에서는 되게 신적인 존재로 많이 나옵니다. 형제가 모두 15명인데 모두 체구가 크고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천재 하늘의 형제가 명하에서 바다 가운데 5산,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5산이 있습니다. 신선들이 사는 선산이었습니다. 오선산이라 불렀죠. 이 5산을 갖다가 지고 바다를 떠돌게 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산은 거의 산맥에 기준하는 커다란 산입니다. 신선이 사는 산이니까. 신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5산을 지게 만들 정도로 힘센 신령스러운 신적인 존재가 있었는데요. 이 5산은 나중에 3산을 줄어들죠. 거북이들이 2산을 갖다가 지고 있다가 빠뜨려 버려요. 그 2산이 바다에 빠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신선산이. 남은 게 3산. 삼선산, 신선이 사는 3산, 영주, 방장, 봉래만 남아요. 그 고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사라기보다는 구라죠. 신화 속의 얘기입니다. 자손에 이르러서 점점점 거북이의 신령성이 사라지고 점점점 거대한 거북이에서 점점 일반적인 거북이로 점점 작아집니다. 힘이 센 자, 산을 짊어지고 할 만큼 큰 산은 전혀 없으면서 오직 복서, 중요하죠? 거북이의 쓰임은 주로 이 복서에 사용됩니다. 복서는 점칠 복자입니다. 미래를 점친다는 뜻이에요. 점치는 데 사용되죠. 우리가 아는 고대 중국의 문자의 원형성에 가까운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갑골 문자죠. 갑골 문자는 거북이의 등껍질이 거북이는 오래 사는데 100년이 사는 거북이 되게 많아요. 아주 거대한 바다 거북이의 등껍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태우거나 말라비 틀어진 걸 태웁니다. 신령스러운 불을 태워서 그 불에 의해서 당연히 막 불이 내니까 말라비도 터지겠죠? 그 터지는 금을 가지고 이 미래 운세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결정한 것을 갑골문이라는 그 문자 형태로 그 거북이 껍데기에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터가 좋고 나쁜 국가의 수도를 결정할 때나 혹은 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서 직업을 삼았다. 일정한 장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향미, 고향이나 그의 세계, 어떤 세계에 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거북이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거북이의 생태가 발견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거북이에서 알에서 나는데 그 알이 어디서 자라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는 뜻입니다. 먼 조상은 자 이제 가계를 쭉 설명합니다.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집안의 전통 그리고 점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문갑이라는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등장합니다.
요임금, 요순 시절 아시죠? 요임금 시대에 낙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낙수는 유명한 강입니다. 주역을 해석하게 되면 그런 강인데요. 자, 여기서는 거북인데 불구하고, 바다 거북인데요. 거북인데 불구하고 여기서는 의인화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어딜다는 소문을 듣고 백벽을 가지고 그를 초빙하였습니다. 백벽, 좋은 대접을 해석하면 됩니다. 문갑은 기이한 그림을 그리고 와서 하도낙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주역의 원형입니다. 우주의 이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를 선으로 설명합니다. 구조로 설명하고 이제 신비한 그림 막 낙서처럼 그려서 하도 낙서인데요. 이 하도 낙서에서 주역이 발생합니다. 주역. 알았죠? 그래서 임금이 그를 대단히 칭찬하여서 낙수를 지배하는 존재력입니다. 낙수의 소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조부는 상제의 사자, 그 사자가 청강사자의 그 사자입니다. 사자는 뭐 누구누구의 명을 받들고 온 자란 뜻입니다. 사자라고 하면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홍범구주. 홍범은 이 홍자가 홍익인간의 홍자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규범이 될 만한 9가지 주 색임바라는 뜻입니다. 홍범구주는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까지는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까지는 도덕을 통해 정치를 했습니다. 왕이 선하고 성인이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선한 행동이에요. 옳은 행동입니다. 성인이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계율과 규칙이 없었습니다. 어진 사람만 제대로 황제가 되면 됐어요. 그게 요임금, 순임금이에요. 그런데 우임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고대 조상이죠. 우임금은 이 성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라가 되게 불안전하고 다시 황제를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왕조를 세웁니다. 자기의 자손들이 어진 사람의 자손이 어질 거라 해서 왕조를 세워요. 왕조를 세우고 왕조를 세우면 뭐예요? 혹시 어질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규율과 규칙을 만듭니다. 그게 홍범구주예요. 전설상에는 홍범구주를 우왕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거북이가 등에다가 마치 10계명의 10계처럼 등에다가 9가지 규칙을 적은 글을 짊어지고 와서 우왕의 표현이 배구입니다. 배구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설이죠. 할아버지는 백악으로서 백약입니다. 흰색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권어에서 소수를 조절하는데 흰색 거북이는 전설상의 신물이죠. 잘 안 나타납니다. 알비노 거북이, 알비노. 근데 옛날부터 거북이는 솥을 만들 때, 커다란 솥이나 이런 솥을 만들 때 그 솥의 바탕을 거북이가 짊어지는 형태라 해태가 짊어지거나 혹은 신수 혹은 어디에 그 무덤에 넣는 그 신비한 동물이 있거든요. 백제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을 그 무덤에 넣는 그 상징을 갖다가 새겨서 정이 소시의 거대한 솥을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중국을 구정이라 표현했습니다. 9가지 솥이 받치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 솥은 우리 그 궁궐 같은 데 가시면 궁궐의 근정전 앞에 가시면 커다란 솥 같은 향로가 있습니다. 그 향로가 왕권과 나라의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솥을 9개를 만들어 그게 구정이에요. 구정을 바치는 것으로 거북이를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백야오라 하여금 하우는 백우의 나라입니다. 고노라는 곳에서 솥을 주조하였는데 옥나늘이 당시 정치를 잘하던 층상으로 나옵니다. 공을 세웠고 아버지는 중광입니다. 할아버지 대 아버지 중광이에요. 중광은 달의 아들 중광이에요. 보보경심도 아니고요. 달의 아들 중광인데 나를 얻은 사람은 제후가 될 것이고 제후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운명을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중광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중광은 여러 개의 왕권 교체 시기에 여러 개의 상스러운 기운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아버지까지도 신비한 기운이 남아있고요. 성인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자, 거북이 혈통이 성인의 가계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계를 다 설명했으니 현부를 설명해야 됩니다. 항상 인물 소개는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외양을 통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침착하고 궁량, 마음의 도량, 마음의 크기가 깊었습니다. 직접 되시죠. 그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요광선이라는 빛나는 별이 꿈에 들어오는 거고 아기를 뵀습니다. 막 나왔을 때 관상쟁이가 등은 산처럼 굽어있고 무늬는 마치 별들이 모인 것처럼 여러 가지 별의 무늬가 박혀있네. 신성한 존재가 될 것이랍니다. 외양을 제시하고요. 외양을 통해서 현부가 갖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현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장성하자 주역을 기피형과 역상은 주역입니다. 상을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추측하는 자가 주역입니다.
역상을 연구하여 모든 것에 다 통하였고 세상의 변화를 다 인식했습니다. 신선의 수도 알았고요. 무술을 엄청 잘해서 갑옷을 입고 다녔다. 껍데기를 쥐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시켜 초빙해서 현부는 잘 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현부는요. 벼슬을 거절합니다. 새 속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자연 속에 사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현부입니다. 진흙속, 진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 사는 재미가 무궁한데 뭐 높은 벼슬을 받아서 총명함을 내가 뭘 바랄 거야? 총명, 영광과 그의 총애를 내가 왜 바랄 것이냐? 라고 거절합니다. 즉, 새 속의 삶을 무시하고, 알았죠? 자연 속의 삶을 당당히 여기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알았죠? 뒤에 자, 거만하게 말하기엔 꼭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라는 뜻이에요. 웃으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를 불러지 못했는데 송나라 원왕 때, 자, 이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은 정확히 예전에 제가 고사에서 알기로는 어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제가 그를 강제로 협박하여 임금께 바쳤다. 즉 거북이를 금으로 잡아왔습니다. 거대한 거북이를 잡아왔습니다. 거대한 거북이였대요. 그 고사에 나옵니다. 이건 실제 고사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고사예요. 아직 왕을 뵙기 전에 왕의 꿈이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차라미로 네모 땅 쳐야겠죠. 이 현부입니다. 거북이가 미리 꿈을 통해서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강에서 온 맑은 강에 사는 사자인데 왕에게 명을 전달하는 자인데 왕을 만나랍니다라고 암시하는 거죠. 예제가 현보를 데려왔으니 하늘의 명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왕은 크게 기뻐합니다. 왜? 자기한테 상소름이 있다는 거니까. 벼슬을 주려 하니 현보가 말하길 신이 예저에게 강압을 당했고 왕께 덕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와서 배웠어. 내가 잡혀온 게 아니라 당신이 덕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배웠어. 그럼 상대방을 치켜 올려주는 거죠. 당신이 덕 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누군가를 강권하여 강제로 잡아서 설마 나한테 강제로 뭐라 하지는 않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벼슬은 신의 뜻이 아닙니다. 어찌 저를 머물러 두고 보내려 하지 않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왕은 풀어주려는데 위평이라는 당시에 승상이 있습니다. 이 승상이요. 아니 이런 커다란 거북은 상스러운 거북인데 이런 거북을 왜 풀어주십니까? 나라에 좋은 기운이 오게 하는 건데 가둬두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수영승, 실제 얘기예요. 수영승은요, 수영이 가둘 숫자입니다. 거대한 아주 커다란 뭐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거북이를 가두고 나라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걸 수영승에 임명했단 말합니다. 나라의 시설 문제, 인사를 결정할 때 혹은 기거 동작, 여러 가지 동작이나 일을 할 때 나라의 흥망성쇠를 일을 할 때 이 거북이 점을 쳐요. 거북이를 통해서 뭔 점, 죽여 사는 게 아니라 그 거북이 행동을 통해서 점을 칩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왕이 어느 날 농담하기를 저도 주제가 나옵니다. 그대는 신명은 신이죠. 신의 후손이며 더군다나 운수에도 밝은 자인데 왜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예저의 술책에 빠져 얻은 바가 있어? 과인에게 잡혀왔어? 라고 말합니다. 놀리는 겁니다. 아니 당신 이렇게 똑똑하고 미래까지 아는 사람인데 왜 자신의 운명 따위는 모르고? 라고 놀리죠. 현부가 말하길, 자 주제 나옵니다. 밝은 눈, 어진 사람의 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만에 대한 반선이네요. 지혜로운 자도 모든 것을 살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네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합시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자만하지 맙시다. 라는 주제를 전달합니다. 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도 진신들 사이에서는 세상에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출세하거나 세상에 뭐 복을 바라는 사람 사이에서는 거북이의 덕을 사모해서 황금 거북이를 만들죠. 옛날부터 황금 거북이를 만들면 집에 복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두꺼비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거북이를 만든다. 황금 거북이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고대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자, 그에 마다들 원선은 거북이탕, 그죠? 원선은 사람에게 삼김바 돼서 죽으면 이 아들까지만 해도 신기함이 있었습니다. 태길, 미래를 갖다 복사, 점치고 날짜를 정해서 다니지 않고 조심하지 않다가 아버지의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의 경험에 따라 열심히 조심하고 다녔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지? 방심해서 또 방심한 거죠. 잡혀서 3개월 죽구나. 그러나 남산의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문드러지게 못할 걸 거북이가 용봉탕이 하루 만에 끓으면 진짜 오래 끓여야 돼. 푹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안 사라지죠. 그죠? 껍데기 오래 남습니다. 이처럼 단단하였다. 둘째 아들은 원제인데요. 좌우를 통연선생했고요. 역사책엔 기록이 안 됩니다. 모양이 극히 작으므로 점점점 거북이 크기가 작아지죠. 민물 거북이를 가리키는 거야. 오직 나무에 올라가서 거미를 잡고 매미를 잡고 하더니 사람에게 역시 삶아 죽였습니다. 자라.
족속에는 도를 얻으러 천년에 이르러서 십장생 중에 하나 된 것이 있죠. 십장생은 신선 같은 존재가 된 거기 때문에 신선이 사는 푸른 구름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혹은 관리 속에 묻혀 살기도 하고요. 세상에 그를 현의, 검은 옷을 입은 독우, 독우는 원래 벼슬 임인데요. 여기서 그냥 대머리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자, 여기까지가 일대의 행적을 서술했습니다. 평면적이죠? 그죠? 평면적입니다. 사건 구조, 갈등 구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설이 아니라 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평가한다. 지극히 음미한 상태에서, 지극히 음미, 출세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살피며 음미, 세상이, 출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운이 드러나지 않은 게 음미한 상태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은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 숨어 있습니다. 미리 살피며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애매모호할 때 성인이라도 모든 걸 미래를 다 알 수는 없는 법이다. 현부 같은 지혜론자도 예제의 술책을 막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이 말이야 삶아 먹힘을 당해 구자지 못했는데 하물며 다른 이들은 더 말하여 못하겠는가. 이런 자들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우리들이 말하여 못하니까 심지어 공자 내모 쳐놓죠. 고사를 인용해서 설득합니다. 광땅에서 현명한 성인인 공자조차도 광땅에서 돌멩이를 맞았고요. 제자인 자로, 공자의 제자인 자로는 유명한 사람이죠. 공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공자에게 스승애를 다하고 효소의 상징입니다. 그 자료는요,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그죠? 죽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면 젓갈이에요, 젓갈. 참고로 공자는 사람 젓갈을 엄청 좋아합니다. 맨날 하루마다 사람 젓갈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젓갈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젓갈이 풍족하게 나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먹었는데 그게 자기 제자의 젓갈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공자가 젓갈을 끊었대요. 그죠? 즉 공자의 어진 전화, 그 유명한 학자이자 유명한 성인인 자로조차도 자기가 뭐야 젓갈이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아, 다시 한번 더 당부합니다. 모든 일에 삼가고 조심하라 라고 경계를 하고 있네요. 알았죠? 무서운 얘기죠? 조심합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이게 청강사대 한문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강사대 한문인자는 산문입니다. 산문인데 옆에 나와 있는 것은 가사죠, 가사. 가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가사 모르죠, 사실은. 자, 합시다. 원령체 가사인 뭐라고요? 농가 원령가입니다. 농가 원령가예요. 농가 원령가는 정약용의 아들인 정학유가 지었습니다. 정약용의 고향이 구리시거든요. 구리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약용 생가도 있고요. 정약용의 그 기념관도 있습니다. 다산 기념관도 있습니다. 정약용 되돌이 마을에서 농사 지으면서 실학사제가 있는데 중농주자라 했잖아요. 이들이 농사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정학유가 가사를 통해서 당시의 세시 풍속을 기록하고 권농유문 유는 농사를 권하는 거죠. 유는 임금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임금이 농사를 갖다가 권유하고 그 농사지는 일을 갖다가 잘 살피는데 백성들이 어질지 못하여서 농사일을 제때 못 챙겨. 그래서 각 달마다 어떤 세시풍속이 있고 그 달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기록한 가사입니다. 실용적 목적이 있습니다. 알았죠? 가사인데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원령체 구조, 동동처럼 원령체 구조를 갖습니다. 글자가 왜 이러지? 글자가 엉망이네요. 원령체 구조를 갖고요. 달마다 해야 될 일을 기록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구조가 제일 처음에는 세시분석 나오고요. 임금에 대한 찬양 나오고 세시분석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해야 될 일을 쭉 서술합니다. 이런 구조를 쭉 봤습니다. 자, 시작은 정월달부터 시작합시다. 가자. 항상 모든 그 달은 정월은 맹춘이야.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계절 맹춘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절기가 보이죠. 세시풍속 나옵니다. 세시풍속 나옵니다. 이게 세시풍속이에요. 입춘과 우수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아직 자 상황 볼까요? 눈은 남아있네요. 평교의 운물이 하지만 평평한 땅에 운물 모든 세상의 사물들입니다. 구름 같은 사물들이 다양한 사물들이 모든 생명이 변하는 뭐예요? 생명성이 늘어나죠.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는 뜻이요. 변화가 심한 계절입니다.
어와 우리 성상 항상 가사에는 임금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예찬이 항상 들어갑니다. 애민중농이 들어가죠. 백성을 우리 성상이 임금입니다. 애민중농 백성을 사랑해서 농사를 중요하시는데 간측하신 간측은 나쁜 말 아닙니다. 간절하고 측은 여기신 세상을 열심히 걱정하시는 임금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간측하시는 세상을 뭐한다? 간절히 측은해 하시는 걱정하시는 권농류는 봄이 되면 임금이 올해 농사를 백성들이 중히 여겨서 열심히 농사라라고 글을 붙입니다. 당연히 한자로 붙이죠. 그죠? 반포하시니 슬프다. 농민들아 아무리 무식한들 내 몸의 이해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익은 고사하고 그거는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아니 임금의 뜻을 어길 것이냐. 임금의 뜻을 다 존중하여서 서리법에요. 어기면 안 됩니다. 서리법. 어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임금이 간절히 말하시는데 임금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와라 농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산점수답 산에 있는 뭐 논 밭이 이거는 얘는 논에 있는 논이죠 논 논과 밭을 다 밭과 논 어느 한쪽만 딱 하고 게으르게 부르지 말고 논이든 밭이든 서로 뭐예요? 같이 해서 자기 힘대로 하자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힘대로 힘을 다 써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업을 얘기하고 있죠. 열심히 다 모아서 잘 하자. 1년 풍흉은 우리의 농사 준 1년 풍흉은 이런 풍흉은 풍작과 흉작이죠. 농사의 결과를 측량은 못해. 이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인력, 우리의 노력이 극진하면 아이고 흉작은 멸하겠지. 그죠? 흉년은 멸하겠지. 흉년은 아니다라고 뭐합니까? 격려하는 거죠. 됐습니다. 권면 스스로 근면함을 권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이것도 격려와 당부죠. 게으르지 마라. 자, 겨울이 되면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되게 많이 놀아요. 노니까 농사 지을 많이 별로 없어. 천천히 농사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부하고 나서 이 당부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면 게으르지 말고 뭔가를 준비하자란 말이 이제 나오겠죠? 뭘 준비해야 되죠? 1년지게에는 한 1년 동안의 계획은 제춘, 봄이 중요합니다는 뜻이야. 제춘, 있을 제자의 봄춘자입니다. 봄의 계획이 중요하다. 봄의 계획이 되게 1년 농사를 결정하니까 범사 모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라. 유비무환이죠. 봄에 봄 농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름 농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뭐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봄에 제 시기에 맞춰서 물갈이하고 농농사를 준비 안 하면 망하니까 나중일 종려는 마지막 일 그해 마지막 그해 끝에라는 뜻이에요. 낭패가 된다네 라고 걱정합니다. 당부예요. 그럼 해야 될 일 뭘까요? 1번 농사기구, 농기구를 잘 준비해. 농기구 갖다가 녹슨 거 잘 닦고 준비하고 농우, 소를 준비해. 소도 있잖아. 겨울에 대충 먹이지 말고 이제 농사를 되니까 실하게 키워라. 알았어? 너 소를 잘 준비해라. 소를 건강하게 준비해라. 이제 농사해야 되니까. 제걸음은 세 번째 제걸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퇴비죠, 퇴비. 비료. 재나 이런 것들을 오줌 재나 혹은 뭐 지푸라기는 귀한 거니까 함부로 쓰지 못하고요. 풀 같은 거 베어서 쌓아 놓습니다. 재 같은 걸 섞어요. 거기다 오줌을 넣어서 혹은 똥을 섞어서 퇴비를 만들죠. 한편으로 실어내야 된다. 보리밭에 보리밭에 오줌치기 이거에 같이 연결됩니다. 오줌을 치는 게 아니라 거름을 뿌리는 뜻이에요. 거름 뿌리, 거름. 나중에 오줌을 썩게 하는 사실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 오줌이나 똥 쌀 때 막 밭에 가서 쌌습니다. 알았죠? 자, 늙은이 근력이 없어 힘든이 못해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일들이죠.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해야 될 일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늙은이는 존경하여서 일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제 힘에 맞춰서 각자 일을 찾아라는 뜻이에요. 각자 일을 나눠서 준비하고 다 일하라. 그지? 노는 사람이 없게 하라.
늙은이는 힘이 없으니 힘내지 못해도 이영은 뭐예요? 풀 같은 걸 엮어서 새끼 꼬는 겁니다. 그걸 꼬아놓으면 때 맞춰 겨울 되면은 이게 막 얼었다 녹았다 지붕이 하기 때문에 지붕이 풀로 만들잖아요. 지붕이 썩어요. 그래서 이것을 봄에다 새롭게 하거든요. 집 지붕만 잘 이어놔도 근심을 덜는가 미리미리 준비해라. 지붕 가리를 준비해라. 해야 될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논농사, 밭농사만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과수농사도 해야 돼요. 참고로 이때는 과수농사 생산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정약용 집안은요. 그 투경작물과 실용작물 있잖아. 이것들을 갖다 많이 키웠어요. 국화라든지 혹은 과일나무를 되게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실과나무, 과일나무, 보고 깎고 보고등이 있습니다. 가지 사이에 돌교 이게 미신 같은 건데 의외로 미신이 아닙니다. 이 가지 사이 가지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에는 병충해를 이기는 뭐 방충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병충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과일나무를 키울 때 벌레들이 꼬여가지고 과일을 다 갉아먹으면 과일이 상하잖아요. 벌레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벌레 막기 위해서 이 가지 사이에 커다란 돌이라든지 또 동물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는 하얀 돌 같은 게 있습니다. 백방 같은 거죠. 그걸 올려놓습니다. 그럼 뭐 개미나 이런 것들이 덜 꼬여요. 그런 뜻이야.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실용성도 있다 그래요. 돌 키우기. 정전화에 미명시에 시험조로 해보자. 얘도 이게 미신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지 그냥 시험조로 해봅시다. 농사를 잘 지켜서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않냐? 약간 미신이라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미신. 의심하면서 시험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소국주, 술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소국주, 봄날에 술도 만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국주를 미테라란 말은 그래서 이제 밑술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 봄날이면 삼춘백화시에 지금은 초봄이지만 2월달쯤에는요 꽃이 만발할 때 아닙니까? 그때 농사를 잠깐 멈추고 꽃전, 화전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라가 아니에요. 각 계절마다 우리가 뭘 즐기고 뭘 해야 될지를 세시 풍속까지 설명하는 거네요. 화전놀이가 나있죠. 일치는 크게 취해야 되는 뜻이에요. 음력 상원날 대보름달을 딱 보면은요. 올해 대보름달에 뭐 물기가 끼고 막 그러면은요. 올해 홍수 아니면 한파 한이 뭐예요? 가물한자입니다. 가문가일을 안다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건 정보를 주는 겁니다. 대보름달 보면서 이거를 농사를 많이 지는 사람들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1년 농사를 한번 경험해보자. 누가 경험이야? 경험하는 농민. 농농은 늙은 농민이라는 뜻입니다. 징험, 스스로 경험한 거니까 대강은 알 수 있다. 확실하지 않지만 대강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시풍 나오네요. 세배. 세시풍속 나옵니다. 세배하면 우리의 아주 오래된 풍속이라. 다 뭐야 설빔 아니다. 설빔. 친척 사람은 인사하죠. 남녀노소 상하 3, 3호 다닐 적에 세우시니까 와삭와삭와삭 울긋불긋 물색 화려한 색깔이 그죠? 온갖 물건의 색깔이 화려하도다라고 뭐 새해 첫날 그죠? 새해 첫날 그랬어? 세뱃날 설날의 풍경을 소설하고 있습니다. 설날의 세시풍속이에요. 설날. 그리고 연띄기 나옵니다. 놀이에 놀이 널뛰기 나오고요. 놀이 윷노란 얘기하며 윷놀이까지 나오네요. 사당에서 세알, 세알은 사당에서 조상에게 뭐한다? 제사 올리는 겁니다. 알리다는 뜻의 세알, 병탕, 탕, 국, 병, 떡 이런 거, 주가 이런 걸로써 제사 준비까지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갖 걸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봄날은 역시 미나리죠. 파, 새파, 이제 막 싹을 도는 파와 미나리를 무엄, 무채, 무순이죠. 곁들여 먹으면 아이고 맛나네요. 오신채 5가지 뭐 매운 그 야채 있죠? 이것을 불호하겠는가? 맛나다. 서리법. 음식까지 설명하고 있네요. 보름날 약바 정월대로 빵 먹는 것들이 이게 오래된 풍속입니다. 아주 유구한 풍속이다. 신라 때부터 오래된 유구한 풍속이란 묵은 산채 그죠? 묵은 산채 이게 겨울날에 먹을 걸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봄날 같은 데 막 나물 같은 거 따가지고 저장해 놓거든요.
그것이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봄날이 왔으니까 새로운 나물 따야 되잖아. 옛 나물들은 다 먹어줘야 돼요. 살만하니 참 나물밥이 맛있다. 알죠? 대보름날 뭐 나물로 밥 먹잖아요. 나물 비빔밥 먹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에 귀 박는 거 알죠? 대보름 귀박이술, 부스럼 알죠? 생방울 먹고 있습니다. 아, 내더 이사 가라 알죠? 달맞이, 해풀켜기 다 뭐라고요? 세시풍속과 놀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놀이 열거, 놀이들, 세시풍속들 여기 나왔네요. 설날과 대여름날의 풍성이 나왔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설자 표현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계절감을 주는 어휘를 반복해서 시간차 배경은 주로 나에 나타나는 거 가에는 그렇게 썩 계절감을 알 수는 없죠. 없습니다. 어떻게 계절감을 알겠습니까? 풍자? 없네요. 세태쌤 비판의식? 풍자의 방식이 일단 우화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는데 풍자가 비판적 의식이 아니라 경세적 의식이 더 강하죠. 영탄적 표현 극복이 있는 건 없습니다. 자 보시고 농가 훈련가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있죠? 체크하시고 다시 보면 더 보시면 됩니다. 청강사 전문제 농가훈련전 옳은 일을 권장하고 경가는 권계 핵심어. 권계는 원래 왕에게 뭔가를 기회를 권하던 뜻인데요. 경계란 말도 같이 있습니다. 신중한 처세. 세상 살 때 함부로 거만하거나 다 아는 척, 그지? 조심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훈적 내용을 전달합니다. 농가 관련과는요, 농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 행동 나옵니다. 알았어? 경계해야 됩니다. 이걸 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3회로 갑시다. 실전 3회 다 풀었을 거 생각하고요. 화작물은 제 웹사이트 패스하고 11번부터 살펴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죠. 자, 봐라. 보기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자, 동화 현상이 나옵니다. 동화는 뭐가 있어요? 자음동화랑 모음동화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또 이건 순행동화랑 역행동화, 방향성에 대한 얘기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틀리면 큰일 나요. 얘는 홀라니까 유마, 뒤에 끊어서 앞에 게 변하니까 역행입니다. 쫑문도 마찬가지예요. 쫑이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어요. 역행. 불놀이는 리을 때문에 뒤에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불놀이기 때문에 순행이 일어납니다. 흙냄새는요. 기억이 리을 기억 중에 리을이 탈락하고 기억이 남아요. 그 기억이 뒤에 니은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순행이 아니라 역행이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 12번 중요한 문제, 품사투명 문제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품사통이 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 하나의 품사가 들어간 일반적, 그러나 하나의 단어가 서로 다른 품사로 널리 쓰이는 그걸 통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는 발다가 때로는 동사로 때로는 형용사로 쓰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동사에서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 선어만 어미 니은이나 가운데 선어만 어미 능이 들어가거나 제일 마지막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로 쓰인다? 능이 쓰이는 것이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예쁜다가 안 되고요. 예쁜도 안 돼요. 예쁘는 되지만 예쁘는이 안 됩니다. 이것이 동사형사의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새벽이 밝는다는 뜻입니다. 온다는 밝아온다는 본용은 플러스 보종어니까 보종을 떨어뜨려버려. 밝아만 남아요. 이것은 는다를 쓸 수 있는 거 봐야죠. 자, 벌써 새벽이 밝는다 라고 는을 가운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사라는 뜻입니다. 햇살이 밝다라는 문장이겠죠? 햇살이 밝는다가 돼요? 햇살은 밝는다가 안 돼요. 상태성을 설명할 때는 밝는, 알았어? 밝아, 알았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이다. 이렇게 품사 통용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자, 봐라. 기억. 아무도니까 대명사입니다. 도나 는이 붙으면 부정대명사예요. 알았죠? 부정대명사 아무나, 아무튼, 아무도가 붙으면 되게 부정대명사라 많이 씁니다. 아직 아무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대명사. 자,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막 대명사처럼 보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아무가 뒤에 소용을 꾸밉니다. 잘 봐라. 모든 내용이 소용이 없었다는데 모든 내용이 소용이 아무 없었다가 안 돼요. 없었다 앞에 아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뭐 앞에만 갑니까? 아무는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는 게 소용입니다. 소용은 뒤에 보니까 이가 붙었네요. 주격이 붙었죠. 주격 조사는 체언 뒤에만 붙습니다. 소용은 체언, 명사란 뜻이에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관형밖에 없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것은 관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는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나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어떻게 다가가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떻게 다가가는 게 부사죠. 다가갔다를 꾸미고 있습니다. 나는 회사 가까이 로가 내면 땅 쳐있죠. 로가 뭡니까? 격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죠. 자, 서술격 조사 2단은 체언이 아니더라도 붙어요. 제법이다 해서 설명했었지 전에. 그런데 다른 격조사는 체언되면 붙어요. 가까이는 로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방향을 나타내는 의로라는 게 방향입니다. 뭐뭐로란 방향성의 부사격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가 붙었다는 것은 가까이가 체언이라는 뜻이에요. 명사겠죠. 알았어? 이번 일은 모두에게 에게가 격조사니까 모두는 명사입니다. 알았습니까? 동생은 컵에 담긴 우유를 모두 어떻게 쏟았어요? 모두 쏟았으니까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가 뒤에 가 붙었죠? 스스로가 해결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일이다. 이건 명사예요. 이가 붙었으니까 주격조사입니다. 저기 주어가 스스로예요. 알았어요? 그거 명사입니다. 스스로 나섰다. 어떻게 나섰다고요? 스스로 부사입니다. 자, 5번. 나는 친구에게 자 어떤 애가 자꾸 선생님 이거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쓴 애도 있어요. 띄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이런 말은 없어요. 얘만 존재합니다. 얘가 쓰는 경우는 우리가 몇 일을 밤을 새웠지? 할 때는 이거 띄어쓰기 해서 숫자를 물어보면 3일 숫자를 물어보는 건 쓸 수 있습니다만은 명사로 쓸 때는 몇 일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 며칠입니다. 알았습니까? 얘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알았니? 그가 시간을 달라며 무엇을 어떤 시간이지? 그죠? 명사입니다. 얘. 며칠만 며칠의 관형격 조사가 붙어야 돼 원래. 원래 관형격 조사가 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슬쩍 함정을 파죠. 며칠만이니까 보조사니까 며칠이 뭐 부사나 이렇게 쓰인 것 같네 하면 안 돼요. 며칠의 시간입니다. 관형격 조사가 붙기 때문에 체험 명사예요. 앞에 것도 며칠이다지. 오늘이 며칠이다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이다 형태의 말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명사로 사용됩니다. 토명이 아니에요. 13번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자.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나옵니다. 주어 소수로 관계를 통해서 파악을 하라고 나와 있죠. 주어 소수로 관계를 통해 파악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형은 가게에서 예쁜 꽃을 샀다. 누가 샀어요? 형이 샀어요. 그럼 이 예쁘다는 뒤에 있는 꽃을 꾸미는 관형인데 근데 이 원래는 꽃이 뭐하다? 예쁘다는 문장이 있는 거겠죠. 근데 뒤에 수십 많은 말이 꽃이기 때문에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한 관계 관형절입니다. 자, 이때 점선은 생략된 성분을 고려해서 복원했는데 제대로 고려했는가를 문제입니다. 알았습니까? 또한 가계에서 같은 경우에는 꽃을 주어가 서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편업시키지 않습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만 판단하는 뜻이에요. 부사, 관형사 다 빼고 관형어 빼고 주어 서술어 관계만 판단하는 뜻입니다. 형은 나와 있죠? 자, 형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형이 나에게 주었다. 무엇을? 선물을. 그러니까 형과 주다만 나와 있죠. 주어 서술어 관계 보는 거야. 이 책은 선물이다. 전체 구조는 이 두 개 문장의 구조인데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네. 관형절로. 아이는 아빠와 다르게 꽃을 좋아한다. 꽃이 다르답니까? 자, 꽃이 아이는 아빠와는 다르다. 꽃을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가 아이는이에요. 아이는 아빠와는 다르게 부사절이죠. 아이는 꽃을 좋아하니까 아이란 말이 반복되니까 지금 하나를 뺀 겁니다. 아이는 다르다죠. 아이는 뭐뭐와 다르다. 아빠와는 이게 무슨 절이에요? 비교 부사요. 부사어예요. 당연히 얘는 쓰면 안 되겠죠. 주어 스스로 관계만 써야 되니까 여기는 아이는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려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가 그림을 나오면은 막 낯서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틀린 사람이 꽤 있어요. 의외로 잠깐 생각을 해야 돼. 그렇습니까? 그럼 얘 꽤 중요한 문제더라. 띄어쓰기 문제를 애들이 많이 틀려와요. 진짜 많이 틀려와요. 특히 본용어, 보조용어니 띄어쓰기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본용어, 보조용어는 기본 원칙이 용언도 다 용언이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단어는 다 뭐 해줘야 돼? 띄어써야 됩니다. 근데 본용어, 보조용어는 너무나 뭐예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붙여쓰기도 허용합니다. 알았죠? 기본적으로 본용어, 보조용어는 띄어쓰기가 원칙이고 붙여쓰기를 허용하는데
반드시 띄어써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반드시 띄어써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네. 1번 본용운이 합성 동사인 경우. 2번 본용운 뒤에 보조사가 붙는 경우는 반드시 띄어써야 됩니다. 반드시 띄었을 것. 그게 본용운 플러스 보조용운이 결합할 때 구조예요. 이걸 띄어쓰거나 붙여쓰면 허용합니다. 이게 규칙인데 문제는 이 규칙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용운, 보조용운인데 문제는 이게 본용운 플러스 보조용운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본용운이 오고 보조용운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어떻게 변수를 할 것이며 다음에 합성 동사는 무조건 다 띄어쓰는가?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본용운의 어간이 뭐일 때? 이 음절어 이할 때. 자, 이게 예문이 손대가 나와요. 손 플러스 대에다가 용언의 어간을 만들고 어미 다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건 이음절어죠. 이럴 경우에는 굳이 띄었을 필요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붙였으기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변수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 예외 변수를 다 설명하기 때문에 얘는 차분히 읽어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얘는 자주 다루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를 다룰 때는 본용은 보조용은 개념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문화 되지는 않은데요. 만약 이 EBS에서 이걸 내지 않았더라면 그건 시험 문제 안 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EBS 이걸 거론한 거예요. 세분화된 요소에서 본용은 보조용은 혹은 보조용은 두 개 나올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입니다. 본용은 보조용이 나와 있죠. 본보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본보보는 이 보조용은 보조용을 연결해 쓰진 않습니다. 얘한테만 연결 가능하고요. 얘를 이렇게 붙이진 않아요. 그래서 얘 두 개를 허용합니다. 알았어? 본용은 보조용에 결합을 허용하지만 보조용을 뒤에 보조용으로 붙이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규칙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 범주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의 EBS였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험 범위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와버림으로써 시험 범위가 이게 일반적이야. 근데 뭐 돼버렸어? 의미가 확대돼 버렸죠. 어머, 진짜 엉망이네요. 의미가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줘야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